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김소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낙태 예방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는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 원장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도 일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해외 낙태 현황, 또 한국의 낙태 예방 성과와 한계점, 시사점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낙태 현황의 부분입니다. WHO에서는 낙태를 자연 낙태 또는 유도 낙태, 불완전 낙태 및 자궁 내 태아 사망과 같은 다양한 임상 조건으로 표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것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에 대한 추세가 있습니다. 2012년 WHO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빈도는 1995년에 4,600만 건에서 2003년에는 4,200만 건으로 약간은 감소하고 있고, 이를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비율로 환산하면 1995년에 35건에서 2003년에는 29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감소 경향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지며 이 국가들의 경우 모든 종류의 인공임신 낙태에 대한 합법적인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인공임신 중절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데 2003년 전체 건수인 4,200만 건 중에서 3,500만 건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졌고, 한 여성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되는 확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가임기 여성 1000명당 26과 29로 유사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저개발국가의 경우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인구 증가가 인공임신 중절의 빈도 증가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 10대 임신이 크게 증가하지만 현대적이고 안전한 피임제도의 피임제의 사용 증가와 또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빈도수로 따지면 아시아에서 2,600만 건이 이루어지지만 이 중 900만 건이 중국이고, 가임기 여성 1000명당 1995년에 33건에서 2003년에 29건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인공임신 중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주류이며,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근거가 폭넓은 국가일수록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 안전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의 경우 스위스, 포르투갈, 대만 등 17개 국가에서는 허용의 근거를 넓혀왔습니다. OECD 회원국 임신 중절의 대부분의 사유는 생명에 대한 위협, 또 신체적 건강상의 위협, 정신적 건강의 위협, 또 강강 및 근친 상간, 태아 이상, 사회경제적 이유, 본인 요청 등 7개의 분야에서 국가마다 허용 여부가 다르고, 또 세계 인구의 40%를 포함하는 56개국에서 임신 초기에 임신 중절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 중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합법화 이후에 인공임신 중절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은 물론 합병증의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고, 인공임신 중절수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 중절의 발생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의 빈도와 트렌드를 보면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고 있다가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낙태 비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낙태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하지 않고
거의 모든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륙별로 인구 분포, 즉 여성의 거주 비율, 국가별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륙별로 인공 임신 중절율과 숫자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곤 있지만 인구 1000명당 인공 임신 중절율은 유럽 지역이나 오세아니아 지역,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OECD 주요국에서 낙태 허용 금지 실태를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국가마다 매우 다릅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특정 시기까지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2011년 유엔 세계 낙태 정책 중에서 OECD 국가들의 낙태 허용 현황에 따르면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헝가리, 호주 등에서는 인부의 요청이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고 스웨덴은 임신 18주까지는 여성이 원할 경우 18주 이후에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며 특히 프랑스는 15세에서 18세 여성들에게 무료로 피임약을 제공해서 2013년부터 임신 중절 비용 전액을 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낙태법을 보겠습니다. 2013년 기준 전 세계 국가의 97%는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분의 2는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울 때 인공 임신 중절이 허용되고 강간, 근친상간 또는 태아의 장애에 의한 허용은 절반 정도의 국가에만 해당됩니다. 그 밖에 3분의 1의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사유와 본인의 요청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또 엘살바도르, 바티칸시국, 몰타, 나카라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를 지리적으로 보면 인공 임신 중절 정책은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제한적이었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상당히 완화되고 자유로운 입장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73% 정부들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와 인구에 대한 인공 임신 중절의 정책의 제한, 비율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13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사회적 사유에 대해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국가 비율은 36%인데 반해 이를 차지하는 전체 인구의 비율은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국가들의 법에 대한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1, 2, 3, 4, 5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여기 지금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각 범주별로 여성의 인구 비율을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1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 이 국가는 26개 국가고 전 세계 인구 가임기 여성의 5%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2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고 39개국,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22%가 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3은 건강이나 치료상의 근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가진 국가고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22%의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4는 광범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나라로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23%가 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5는 여성이 원하면 허용되는 그런 국가들이고 67개 국가가 이 범죄에 속하고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36%에 해당합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특히 가장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임신 주수, 낙태 가능 주수는 12주입니다.
네, 다음 파트는 앞에서 해외 낙태 현황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한국에서의 낙태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낙태에 대한 부분이 그 인구 정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인구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과 그 정책에서의 낙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정책은 네 가지 기간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의 인구정책 50년 역사에 대한 정리를 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전쟁 이후 상황이고,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그 6.25 전쟁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증가를 억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증가가 억제돼서 인구의 자질을 향상하는 그런 시기고, 네 번째 파트는 너무 이제 인구가 저출산이 돼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이래 이제 그런 세 번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요. 1961년에 베이비붐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거나 뭐 굉장히 가족이 해체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인구를 좀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베이비붐 시대를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한국에선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6년 시기가 되니까 장기간에 거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들을 치유하고 또 생식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구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시기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들어서는 저출산 현상이 너무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현상이 너무 심화가 됨에 따라서 출산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즉 지난 50년간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인구가 너무 증가해 와서 그거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이 억제돼서 자질을 향상시켰는데, 계속 억제되는 부분, 인구가 이제 계속 저하되는, 출산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국가적인 대책, 위기 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세 가지의 기간으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방 이후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시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의 시기로부터 해방돼서 그 직후에 수년에 걸쳐서 해외에 계셨던 동포들이 많이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또 거주지 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구의 유동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또 그 전쟁 직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뭐 가족들을 잃게 되면서 다시 가족을 형성하는 그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선진국들로부터 의료에 대한 것들을 의약품을 지원받고 선진 의료 기술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외국에서의 선교사들 활동도 있고, 그래서 한국을 보면서 인구가 이제 베이비붐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국가 경제 발전과 영향에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의 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 계획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니까 이전에는 이제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또 모성 사망률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낳게 되는 아이들을 다 이제 키울 수 있게 되면서 사망 수준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또 사망자가 감소되고 그래서 가족 숫자 자체가 증가하고 이게 이제 가계의 부담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가족 계획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가족 계획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1960년대 이전에도 물론 낙태에 대한 수술이 이제 비밀리에 있었지만 이런 가족 계획 운동이 일어나면서 낙태 수술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태 베이비붐 시대 이후에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국가 경제 발전과 또 가계 소득 증대 이런 목적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개혁의 그 성장 기간이었던 1962년부터 95년 시기에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가족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10년을 주기로 해서 가족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5년마다 인구 증가율을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1962년에는 2.9% 인구 증가율, 그다음에 1971년에는 2.0, 76년에 1.8, 그렇게 81년에 1.5%로 인구 증가율을 세우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족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임 약제를 수입하고 또 국내 생산에 대한 어떤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또 보건복지부,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에서는 가족계획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몽교육, 또 피임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시행하게 되고 국고를 지원을 해서 자궁 내 장치 시술을 하거나 정관 수술을 하거나 또 콘돔을 포함한 피임법에 대한 실천을 국고를 지원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이동 시술반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시술을 해주는 그런 차량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국가 주도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961년에 민간에서는 또한 대한가정계획협회라는 협회가 만들어지고 이 협회에서는 인구 성장 억제를 목적으로 해서 가족계획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 또 계획에서의 의사의 정관수술 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고 시범사업, 또 연구활동 지원, 그다음에 리동 단위에서 가족계획 어머니회라는 그 볼런티어, 그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계획 어머니회가 있는 어떤 영화에도 나오지만 뭐 아기를 만들고 있는 집들을 못 만들게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가족 그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의 성과로 실제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그 인구 대체율에 도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입법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을 해서 낙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원래 형법으로 저희가 낙태가 법으로 이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세 자녀까지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또 공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주고 또 민법상의 여성 자녀 그 상속분의 균등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성 자녀에 대해서는 좀 차별하고 뭐 첫째 아들, 남자에 대해서 더 이제 상속을 많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성 자녀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상속을 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가족법을 개정을 해서 재산에 대한 상속, 또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소유불명 재산에 대한 처리, 또 합의 이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선해서 여자아이라고 안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소득세법상 자녀수에 따른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했고 같은 해에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법상의 가족법에서 미혼인 여성 자녀에 대한 상속분을 균등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수가 줄어들면 여자아이면은 보통 옛날에 자녀들이 여자아이면 남아를 낳기 위해서 계속 이제 남아가 나올 때까지 여자아이들을 낳고 그다음에 남아를 낳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별 없이 낳아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법을 제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는 정관절제술, 또 나팔관 수술, 또 생리조절술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혜택에 적용이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자궁 내 장치료도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결혼법, 부모자녀법, 또 상속법 등 일부 조항이 개정돼서 1982년 말까지는 가족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1982년에는 여성 취업을 금지했던 직종을 30개에서 6개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8년에는 여성 고용 평등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을 통해서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여아들이 나올 때 계속 남아가 나올 때까지 많이 낳던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게 하고 남아든 여아든 상관없이 1명 내지 2명의 자녀로만 충분히 그 자기 후속 세대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사회적인 상황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법 제도의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 그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구 가족 계획의 슬로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이런 정책의 슬로건이 있었고 또 1960년대 후반부터는 3335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3명의 자녀를 3년의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해서 낳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 낳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들을 낳았던 거죠.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기를 권장하는 게 1960년대 후반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1971년부터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구호들을 내세워서 이제 둘 낳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홍보, 또 영상 매체, 계몽 영화, 가족 계획에 대한 노래 보급, 또 남아 선호에 대한 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념 우표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또 담배에도 삽입하게 됩니다. 이 가족 계획 협회에서는 뭐 이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아니면은 이제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우리 한반도 이게 삼천리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 땅이 초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도 된다라는 표를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게 한 그 슬로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남녀 성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족의 재산들, 그 가문의 재산들을 다 물려받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아닌 두 번째 아들이나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가면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그 가족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받지 못하고 또 둘째 아들도 이제 그냥 그 첫 번째 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가기 때문에 사실 둘째 아들부터도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가계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받고 그러면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자기의 재산이나 또 제사, 선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그런 세레모니,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남이 꼭 있어야지만 그 가족들이 미래가 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게 장남이다. 이런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 아들을 낳기 전까지 딸이 뭐 위에 4~5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 딸들은 다 나갈 출가 외인이다. 이런 그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된 그 배경이고, 뭐 조선시대 뭐 500년, 6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그 숫자를 2명 내지 1명 이렇게 줄이자고 하니까 결국은 2명까지 모르겠는데 특히 1명일 때는 남아만 낳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둘인데도 첫 번째가 딸이면은 둘째는 이제 아들을 낳겠다. 그래서 일단은 태아 상태에서 성관별을 해가지고 아들이면 낳겠다. 이런 의식이 많아서 이제 딸 대 아들의 비율이 딸이 100명일 때 아들은 120명 정도까지 가는 그런 식의 비율이 남자 대 여자의 그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구 정책을 하다 보면은 2명, 1명까지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비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태아 성관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낙태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허용됐지만 태아 성관별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그 의료법에서 의사들이 하는 행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 태아 성관별 행위를 하는 것들은 금지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렇지만 이제 태아의 성별을 알아야지 뭐 옷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낙태가 가능하지 않은 32주 이후에 이제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32주 이전에는 태아가 어떤 성인지를 알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낙태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해서 32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 성관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법을 의료법에서 이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법이 그 1998년부터 나온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이 의료법이 이런 조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태아 성관별을 해서 낙태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롭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87년대에 이제 이런 의료법이 되고 그 다음에부터 좀 이렇게 태아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좀 감소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보시면은 여성 100명당 남아의 비중이 110명 정도까지 오고 110.5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2018년에는 거의 이제 104명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인구 자질 향상 정책기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인구 정책을 이제 경제 정책이랑 혼합해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해도 인구 숫자로 나누면은 경제 발전이 이제 보여지지 않고 경제 발전이 어렵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극복하는 것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목표라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인구를 이제 작게 가져가는 그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런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해왔던 효과로 이제 합계 출산율이 그 1983년에는 인구 대체율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6년까지 이제 계속 13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체율보다 낮아지게 되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대규모의 가족계획 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인구의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태어난 아이들을 복지 정책을 잘해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형성됩니다. 그게 이제 96년부터 2004년의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출생 성비가 왜곡되는 현상이 아직까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하고 그 인공인신 중절 수술을 이제 예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태아 성관별을 금지시키고 또 이를 위해서 의료법에서 이제 그런 태아 성관별을 금지시키는 그런 의료법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집행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제한하면서 자율적으로 그 의료인 단체나 그 의료인들 관련 단체들이 이제 낙태를 좀 금지하는 쪽으로 홍보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 낙태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노력 또 여성의 취업률이 이제 증가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성 인력들이 교육도 많이 받게 되면서 아이들을 이제 이런 사회적인 인구 억제 정책이 없더라도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많이 갖지 않으려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인구들이 계속 좀 감소하는 현상들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들을 좀 이제 부족한 노동 인력이나 부족한 고용 인력들을 위해서 이제 시간제 또 재택근무 또 이제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고 그래서 인구들이 평생 자기의 삶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책들, 인구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가서도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한명 수준으로 이제 근접하게 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2004년에는 대통령 자문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도 출산한 여성들에게 육아에 대한 어떤 지원, 육아용품, 또 여성 여행권, 또 양육비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 혜택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게 되고 이런 기초단체 자치단체들이 이제 우선 젊은 층, 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각종 의료 혜택을 증가시키는 복지 정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 높이는 그런 부분들 또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힘을 써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그 전까지 했던 인구 출산 감소 정책을 이제 출산을 올리는 정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출산 상황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이제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여성들은 계속 자기의 직업이나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결혼을 늦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인구를 증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거나 사회 진출을 더 확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하게 돼서 이제 저출산 현상이 굉장히 좀 오래 고착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에서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80년대 중반 이래 여러 가지 불규칙한 이제 그 출산율을 보였지만 1.5에서 1.7명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1998년에 처음으로 1.5명 밑으로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졌었는데 2005년에는 그게 1.086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2005년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또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국가적인 경쟁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법에서는 이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키고 고령화를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 저출산 대책이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였습니다.